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국어 광풍이 만들어낸 파급효과는 아주 강력한데요. 심지어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이 한국어 광풍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왜곡 주장하는 수많은 사실들에 대하여 이제는 일본인들의 한국어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하나씩 찾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알게 된 역사적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일본 사회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어 광풍의 순기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33세 여성입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고 꽤 오래전부터 활자와 문장 속에 둘러싸여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문학을 고요한 공간 속의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문학을 좋아하게 된 건 대학에 입학하던 무렵부터였어요. 가까운 친구들이 유학을 고민하고 경영학이나 글로벌 무역 같은 쪽의 진로를 잡을 때도 저는 조용히 일본 문학과에 들어가 쇼와 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짧은 수필을 써 내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제가 빠져 있었던 건 일본 문장만이 가진 그 특유의 여백이었어요. 이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식의 묘사, 불완전함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 그리고 말과 말 사이의 조심스러운 거리,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 문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건 곧 저희 사고방식이자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최근까지도요. 그런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케이팝을 좋아하지 않았고 한국 드라마도 한 편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그 배우 정말 잘생겼다, 그 장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말할 때도 저는 그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간 지나갈 유행일 뿐이야. 그러다 언젠가부터 그 지나갈 줄 알았던 유행이 전혀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저는 지금 출판사에 다니고 있는데 시장 분석이나 독자층 반응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직업이다 보니 변화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상하리만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한국어. 그 단어가 마치 어느 날부터 제 책상 위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국어 교재, 한국어 원서, 한국어 번역서,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 특집이라는 주제까지. 심지어 회사 내부 회의에서도 요즘엔 한국어 콘텐츠가 더 먹힌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어요. 영어도 어려워하는 일본 사회에서 한국어는 대체 어떤 경로로 이토록 자연스럽게 스며든 걸까? 게다가 독자층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단지 10대들만의 유행이 아니라 20대, 30대는 물론 40대, 50대까지 한국어 학습에 뛰어드는 현상을 보면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냥 요즘 콘텐츠가 자극적이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 단순한 결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하루하루 더 제 주변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 문학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 생각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학이라는 건 단지 활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어 자체가 그 민족의 생각과 정서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언어가 지금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가 이렇게까지 사회적 흐름이 될 줄 몰랐어요. 그저 내 주변 몇몇 사람들의 일시적인 관심인 줄 알았고 그건 저와는 별개의 세계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언어를 통해 무엇인가 중요한 문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변화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사람으로서 저는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말로는 제 안의 질문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죠. 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걸까? 왜 단지 노래나 드라마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문화 전체를 자신 안으로 끌어들이는 걸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위치는 점점 넓어졌고 이제는 아예 한국어 학습서라는 전용 코너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걸 매주 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어요. 출판계는 판매량이 곧 민심이에요. 누가 어떤 책을 왜 사는가, 그 책을 구매한 사람은 어떤 연령대이며 어떤 관심사를 가졌는가. 그건 단지 취향이 아니라 문화의 흐름이니까요. 요즘 가장 뜨거운 독자층은 놀랍게도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여성 독자들이에요. 이들이 선택하는 책 중 상위권을 보면 영어보다도 한국어 실용회화책이 훨씬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한 교재가 메인이었다면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토익 시험 500점, 550점만 맞추고 멈추는 사람이 늘어났고 대신 이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노출되고 그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 같았죠. 그 흐름은 단지 외부 소비 트렌드로만 끝나지 않았는데요. 회사 안에서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편집팀에는 여러 분야의 콘텐츠를 다루는 동료들이 있는데
이젠 미팅에서 한국 드라마 원작 소설 번역판 기획이라든가 한국어 공부하는 주인공의 성장담 웹툰 출간 요청 같은 정말 다양한 한국어 관련 제안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곤 했습니다. 이것도 K-팝 팬층 겨냥한 거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회사 내부 자료를 보면서 점점 무너졌어요. 기획팀에서 발행한 분기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세대는 더 이상 외국어로 영어만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지금 당장 실용 가능한 감성 언어입니다. 자막 없이 드라마 보기와 좋아하는 아이돌 인터뷰 직접 듣기는 학습의 가장 큰 동기이자 보람입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멍해졌어요. 실용 가능한 감성 언어라니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점점 실용성에서 감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 그건 편집자로서도 한 명의 일본인으로서도 정말 인상적인 일이었죠. 게다가 제가 일하는 출판사는 전통문학 중심의 단단한 성향을 가진 회사였어요. 오랫동안 일본 작가들의 산문집, 수필, 회고록을 중심으로 다루며 기품있고 정제된 표현을 중시하던 곳이죠. 그런데 요즘은 한국어 번역 시리즈의 판매 실적이 내부회의에서 자주 언급되고 한국어 초보자용 소설 기획이 거론될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어느 날 팀 회의가 끝난 뒤 후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는데요. 선배는 혹시 한국어 공부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정말 재밌고 금방 익숙해져요. 저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런 쪽은 관심 없어. 일본어도 아직 배울 게 많은 걸. 하지만 속으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한국어에 열광하는 걸까? 정말 단지 콘텐츠의 힘 때문일까? 아니면 언어 그 자체에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숨어 있는 건 아닐지. 무언가 이상했어요. 제가 믿고 있던 일본어의 고결함과 영어의 실용성 사이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어라는 언어가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 흐름을 단순한 유행으로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건 콘텐츠 산업의 마케팅 결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처음으로 입문서 한 권을 사게 되었어요. 제목은 아주 단순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한국어, 한글부터 차근차근. 처음 수업을 등록할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시장 조사의 연장선이라 생각했죠. 업계 흐름을 이해하려면 한두 달쯤 기초학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마치 새로 출간될 요리책을 위해 레시피를 따라 해보는 것처럼 그 정도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매우 가벼운 관찰자 시선이었죠. 제가 등록한 곳은 도쿄 시내의 한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말 한국어 입문반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는 젊은 직장인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이 열풍이 정말 실체가 있긴 하구나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업 첫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걸맞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교실 안은 열기와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놀란 건 연령층의 다양성이었어요. 20대 초반 대학생이 반짝이는 눈으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성도 있었으며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50대 여성 두 분이 안녕하세요를 반복해서 따라 말하며 노트를 빼곡하게 채우고 계셨죠. 이건 단지 유행이 아니다. 그 직감이 제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강사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고 수업을 굉장히 활기차고 친절하게 이끌어갔어요. 그는 수업 도중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가 담겨 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죠. 마음의 구조라니. 언어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어떤 사고방식과 감정 표현의 틀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설 때쯤 두 명의 수강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노트 정리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평소에 한국어에 관심 많으셨어요? 저는 살짝 당황해서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오히려 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회사 일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밝고 외향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일본인이었지만 대화하는 방식이나 표정, 리액션에서 일본어 대화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적극성이 느껴졌어요. 상대의 말에 박수를 치거나 웃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마치 한국 예능 프로그램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묘한 충격을 받았죠. 같은 일본인이지만 왜 한국어로 말할 땐 이렇게 다를까? 그날 이후로 저는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어요. 교재에 나오는 짧은 문장들, 그 말들을 따라 말할 때마다 마치 머릿속에서 다른 쪽의 회로가 켜지는 느낌이 들었죠. 제가 느끼기에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밖으로 끌어내는 언어라고 느껴졌으며 그 말투에는 말하는 사람의 온도가 녹아 있었고 억양 하나, 높임말 하나에도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수업 중 한 번은 강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본어로 고맙습니다와 한국어 감사합니다는 비슷한 표현이지만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그러자 한 수강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는 뭔가 마음속에서 더 꺼내서 전하는 말 같아요. 몸으로 조금 숙이고 눈도 마주치게 되는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그 말이 왜 그렇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는 문장을 익히는 게 아니라 표현의 태도를 함께 익히는 언어 같았죠. 그래서인지 같은 일본어 사용자라 하더라도 한국어를 잘 쓰는 사람은 그 태도까지도 어딘가 달라 보였다는 거죠. 저는 언어가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필요하면 배우고 쓰면 그만인, 마치 손에 든 펜처럼 기능적인 수단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그 믿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계기는 아주 작고 우연한 순간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함께 공부하던 한 중년 여성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50대 초반의 일본인으로 공무원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 중이었는데 최근엔 한국어 공부에 푹 빠져 계셨죠. 처음엔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그냥 이 말투가 좋아졌어요. 어쩐지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쑥스러운 듯 웃었죠. 저는 그 말을 흘려들을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그 말. 언어 하나를 배웠다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도저히 가볍게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을 계기로 저는 언어와 성격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꽤 많은 연구들이 언어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는 미국의 언어심리학자 수잔 어빈트립의 실험이었어요. 그녀는 일본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언어 화자들에게 각 언어로 동일한 상황을 제시하며 반응을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반응의 감정톤과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일본어를 사용할 때는 보다 간접적이고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영어를 사용할 땐 훨씬 적극적이고 단도직입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심지어 감정 표현의 단어 선택도 달라졌고요. 그 논문을 읽는 순간 제가 한국어를 쓰는 수강생들 사이에서 느낀 미묘한 차이가 단순한 인상착오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언어는 그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는 힘을 가졌다는 것. 실제로 한국어로 말할 땐 감탄사가 많아집니다. 진짜요? 정말 멋지네요. 우와,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순간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감정을 공유하는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어 대화에서는 함부로 우아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한국어는 오히려 그 감정의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더라고요. 그 후로 수업 안에서도 제 자신도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강사의 농담에 예전엔 그저 미소만 지었지만 이젠 작게나마 진짜요 라며 반응하게 되었고 파트너와 대화 연습을 할 때도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 중년 남성 수강생이 수업 도중 발음을 자꾸 틀리자 한 여성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틀리는 것도 멋진 도전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 순간 교실 안이 따뜻한 응원의 분위기로 물들었고 그 남성분도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사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눈으로 본 순간이었으니까요. 예전에 저라면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응원하고 서로 웃는 상황 자체가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장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느새 한국어를 말할 때에 저는 조금 더 직설적이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된 책들을 찾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단지 실력 테스트의 의미였어요. 내가 이 책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국 문학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처음 읽은 작품 중 하나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한국 단편소설이었어요. 등장인물은 일본군에게 끌려간 가족, 남겨진 어머니, 그리고 숨죽인 마을 사람들. 그 이야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나 피해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 억울함, 치욕감, 그리고 사라져간 것들에 대한 애도의 정서가 고요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문장 속을 관통하고 있었죠.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를 교과서 속의 단순한 역사적 사건처럼 받아들여왔습니다. 일제강점기는 한국에서 하는 표현이고 일본에선 제국통치시대로 부르죠. 애초에 부르는 억양 자체가 달라요. 한국인들 입장에선 강제로 통치당한 것이고 일본에선 그냥 제국주의 시대 중 하나로 여기죠. 그 무게감 자체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언제나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조선은 일본의 통치를 통해 근대화 기반을 마련했고 양국은 이후 분리되었다. 역사 시험의 빈칸을 채우기 위한 그런 지식들, 감정 없이 외웠던 연도와 조약의 이름들. 그런데 그 시기를 한국인들은 지금까지도 고통과 분노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발전한 한국이 어쩌면 일본의 근대화 정책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단 나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렴풋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학은 그 생각을 단번에 무너뜨렸죠. 그 안에 담긴 고통은 무언가를 꾸며내거나 과장한 표현이 아니었으며 단지 잊히지 않기 위해 써내려간 기록이었고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이 남긴 진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제강점기를 다룬 한국 문학을 계속해서 찾아 읽었습니다. 일기처럼 써내려간 수필, 어린 소녀의 시점에서 그려낸 이야기, 한마을이 침묵 속에서 사라져가는 소설들.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과 과거의 한국인들이 살아낸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교육받아온 지식은 어쩌면 국가가 만들어낸 말일 수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로 써내려간 문장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한국어로 읽을 수 있게 된 눈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가 단지 외국어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 저는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누군가의 속마음을 읽고 있었고 그들이 지녔던 상처와 기억을 제 감정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게 너무 큰 변화였어요. 한국어는 이제 더 이상 드라마 자막을 보기 위해 배우는 언어도 K-팝 노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게 되었죠. 한국어는 제게 삶을 다시 배우게 만든 언어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다르게 바라보는 눈, 진심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누군가의 감정을 조금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마음? 그건 문법이나 단어의 암기가 아니라 언어가 사람을 바꿔놓는 아주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을 지금도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앞으로도 한국과 가까워질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제게 찾아온 이 변화가 기분 나쁘거나 이질적이지 않고 이제는 자연스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에도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만큼 한국어가 저에게 찾아온 변화는 매일매일이 신선할 따름입니다. 제 글은 마치지만 저는 한국과의 인연을 더 깊게 새겨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